1792년 프랑스 파리, 왕궁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왕도, 왕비도 도망쳤고 신하들도 모두 사라졌는데 그 텅 빈 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 700명이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어제까지 충성을 외치던 신하들도 수만 명의 병사들도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이득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킨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폐위된 왕들 곁에도 프랑스와 영국에서 처형당한 왕들 곁에도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어린 왕도, 나라를 이끈 군주도, 수백 명을 죽음으로 내몬 폭군도 모두 버려졌지만 모두의 마지막에는 이유도 보상도 없이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절대 남아선 안 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충성인지, 계약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정인지 지금부터 동양과 서양을 오가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792년 8월 12일 프랑스 파리의 왕궁 티일리 궁으로 성난 민중과 혁명 의용군이 몰려들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 의회로 피신한 뒤였는데 그 텅 빈 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프랑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계약을 맺고 파견된 용병 700여 명이었는데 왕과 왕비가 피신한 뒤에도 명령 철회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단 하나로 자리를 지켰고 결국 혁명군에 의해 대부분 학살당합니다. 혁명군은 전사한 금이병들의 시신을 훼손해 창에 꽂아 거리에 내걸었는데 이들이 왕을 사랑해서 남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 장면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계약이었고 군인으로서의 직업윤리였고 명령에 충실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재판에 넘겨진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끝까지 동행한 것은 혁명 정부가 허락한 신부 한 명뿐이었는데 그 신부는 왕의 마지막 고해성사를 듣고 단두대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같은 17세기 영국에서도 비슷하지만 결이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왕권 신수소를 믿으며 의회와 평생 대립해온 찰스 1세가 내전에서 패배한 뒤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49년 런던 화이트홀 단두대 앞에 섰는데 전 유럽 왕실이 경악한 왕의 공개 처형 장면이었습니다. 처형 당일 찰스 1세는 더 두꺼운 옷을 요청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두려움에 떤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 마지막 준비를 도운 것은 왕실 하인들과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단두대 옆에서 끝까지 기도를 올린 성직자가 있었고 왕의 피가 튄 손수건을 챙기려 한 귀부인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찰스 1세는 폭군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 희생된 순교자였습니다. 왕을 처형한 올리버 크로멜은 훗날 왕정 복고 이후 왕을 죽인 죄로 사후에 시신이 파헤쳐져 목이 잘리는 상징적인 처벌을 받았고 반대로 찰스 1세 곁에 끝까지 남은 이들의 기억은 영국 왕실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념을 지킨 사람들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뒤집힙니다. 권력이 바뀌면 충성의 방향도 바뀌는데 그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찰스 1세 곁에서 끝까지 기도를 올린 성직자의 이름이 그를 처형하라고 서명한 수십 명의 의원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프랑스의 스위스 용병이 계약으로 남았다면 영국에서 찰스 1세 곁에 남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념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충성의 이유가 달랐고 충성의 형태도 달랐는데 둘 다 왕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순간에 생겨난 이야기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에서 왕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퇴위가 아니었는데 신분이 지워지고 이름이 바뀌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이유는 계약도 신념도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17년간 조선을 이끈 광해군이 하루아침에 폐위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살얼음 외교를 펼친 군주였는데 재평가를 받기도 하는 이 군주가 반정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신하 최명길이 전라도로 피하십시오라는 마지막 충고를 올렸는데 광해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양에서 반정군에 포위됩니다. 최명길은 광해군이 폐위된 뒤에도 은밀히 활동하다 결국 처형당했는데 이미 아무런 권력도 없는 왕을 위해 목숨을 건 그 선택이 순수한 충성이었는지 개인적 의리였는지 역사는 명확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어가를 끝까지 수행하던 호위병들도 반정군에 포위되자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왕을 지키려 했고, 광해군이 전라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백성들이 음식을 바치며 맞이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했지만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조반정 이후에도 광해군을 지지했던 흔적들이 조선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인데, 반정이 성공한 왕조에서 폐위된 왕의 기억은 철저히 지워지기 마련이지만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은 그를 단순한 폭군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 1455년 세조의 쿠데타를 보겠습니다. 12살 소년 단종이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영월 청명포에 유배됩니다. 왕의 이름을 지우고 왕의 자리를 지우고 결국 왕의 목숨까지 없애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청룡포로 6명의 시녀가 함께 내려갔는데 추운 강가에서 어린 왕의 밥을 짓고 병이 들면 손수 간호하며 4개월을 버텼습니다. 단종이 독살된 뒤에는 이 6명도 삶의 의지를 잃고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는데, 국가가 지워린 왕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할 여성들이 끝까지 지킨 겁니다. 이 시녀들에게 단종은 왕이기 전에 매일 밥 먹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병들면 이마에 손을 얹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사라져도 그 사람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여성들은 그 자리를 끝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단종의 시신이 강가에 버려졌을 때 나타난 사람은 영월의 말단관리 어뭉도였는데, 역적으로 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신을 직접 수습해 산속에 묻었습니다. 그 사실을 영월 사람들 사이에서만 200년 동안 비밀로 지켜왔고 영조 때에야 비로소 충신으로 공식 인정을 받습니다. 어뭉도가 200년간 비밀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영월이라는 작은 지역 공동체가 그 비밀을 함께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알고도 입을 닫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지킨 것이었는데, 이것이 조선 민중이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조가 지운 것을 민중이 다시 살려낸 겁니다.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선비들이 세조시대에서 성종, 중종 때까지 단종 복위 상소를 올리고 또 올렸는데, 문초를 당하고 유배를 가면서도 멈추지 않은 그 집념이 결국 단종의 명예를 되찾아줬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진 왕이었지만 민중의 기억 속에서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산머루를 따다 올리며 은밀히 단종을 돌보던 전직관리 추익한 같은 사람도 단종이 죽자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전승이 남아있는데, 조선 공식 기록에서는 이름이 흐릿하게 처리되지만 영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추충신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1506년 9월 연산군의 마지막 열흘입니다. 갑자사화와 무오사화로 수백 명의 신하를 죽음으로 내몬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폭군, 그 연산군 곁에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실록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은 교서감에 유폐됩니다. 신하들은 모두 새로운 왕에게 달려갔는데 연산군 일기 마지막 기록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임금께서 교서감에서 연하를 하셨다. 폐위된 폭군이 유폐된 공간에서 술자리를 열었다는 뜻이었는데, 그 술을 따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면
이 기록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왕실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하인들과 요리사들이었는데 반정으로 신하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매일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술을 따르던 이름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일상의 무게가 이들을 붙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왕 때문에 남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폭군의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의 측실들도 끝까지 교서감에 남아 있었는데 반정 직후에도 폐위된 왕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17년간 같은 공간에서 쌓아온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장면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솔직한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대의 명분도 신념도 아닌 그냥 오래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 폭군 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연산군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악인으로만 기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감찰병 이당의 이야기입니다. 이당의 임무는 연산군이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24시간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었는데 실록에 이런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임금께서 울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한탄하셨다. 이당 등이 위로하며 참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감옥의 간수가 갇힌 폭군을 위로한 겁니다. 이당의 임무는 감시였는데 실제로 한 것은 위로였고 그 차이가 이 장면을 오늘날에도 기억하게 만듭니다. 충성도 의무도 아니었는데 17년간 익숙해진 얼굴과 목소리, 가끔 베풀던 호의, 술자리에서 보던 인간적인 모습까지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인간 대 인간으로 쌓인 그 시간이 이당을 그 자리에 붙들었던 겁니다. 연산군은 폐위된 지 10일 만에 독살당합니다. 독약을 받기 전 남긴 마지막 유언은 내 무덤을 어머니 곁에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유언을 들은 사람도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결국 교서감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은 어린 왕이었고 광해군은 유능하다는 평도 받던 군주였지만 연산군은 누가 봐도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생각해 만드는 지점입니다. 충성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쌓은 시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산군을 폭군으로 단정짓고 끝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폭군의 마지막 열흘, 교서감에 남아 밥을 짓고 술을 따르고 위로를 건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 역사는 단순한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조선과 유럽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 하나와 차이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왕이 버려지는 순간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언제나 소수는 끝까지 남았다는 것. 이것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계약과 직업윤리가 사람들을 붙들었고 영국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이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오랜 시간 함께한 일상과 인간적인 관계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남게 만들었는데 단종 곁에는 순수한 인간적 충성이, 광해군 곁에는 의리와 신념이, 연산군 곁에는 17년의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연산군 곁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단종 곁의 충성은 아름답고 광해군 곁의 충성은 비장합니다. 하지만 폭군 곁에서도 인간을 대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뭔가를 건드립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강하게 던지게 만드는 건 역시 연산군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경우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폐위된 왕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서 흐릿하게 처리되거나
아예 지워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교서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끊기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청령포에서 밥을 지은 시녀들, 어가를 끝까지 수행하다 목숨을 끊은 호위병들, 강가의 시신을 200년간 비밀로 지킨 어흥도, 교서감에서 이름 없이 남은 하인들, 울부짖는 폭군에게 참으십시오라고 건넨 감찰병 이당이 있었습니다. 화이트홀에서 기도를 올린 성직자와 왕이 피신한 뒤에도 궁을 지키다 전멸한 스위스 용병들도 있었는데, 이들 모두의 선택은 그것이 계약이든 신념이든 충성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온전히 담기지 않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신념이기도 했고 계약이기도 했고 의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쌓아온 인간적인 정과 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뒤섞인 것이었는데, 그중 어느 것이 가장 순수한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남은 사람들의 이름보다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 새로운 주인에게 달려간 자들이 결국 다음 왕조를 만들었고, 그들의 이름이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쓸쓸한 역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연산군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술자리를 열고 울다가도 감찰병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폐위된 뒤 열흘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열흘을 가능하게 한 것이 결국 곁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왕 곁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서 희미해졌지만, 그들이 한 선택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